여러분,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 인구 14억, 곧 미국을 넘을 나라. 전 세계 공장이자 소비시장. 중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압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40년 넘게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강하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중국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셨죠? 주변에 중국과 거래하시는 분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다. 중국 시장만 잡으면 된다. 중국 없이 어떻게 장사하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중국 관련 상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절반이 백수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일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분양 아파트가 6,500만 채입니다. 6,500만 가구가 살 수 있는 빈집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 상하이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공장문 닫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축소합니다. 애플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테슬라가 생산을 줄입니다. 왜 빠져나갈까요? 더 이상 중국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은 텅텅 비었습니다. 명품 매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찾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가면 안 됩니다.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 2위 경제대국 맞습니까? 이게 강하다던 중국 맞습니까? 저는 20대 때 처음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경제 분석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천지였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인민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중국 경제 보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게 198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1995년에 다시 상하이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층 빌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또 5년 후 2000년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마천루가 숲을 잃었습니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찼습니다.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강하구나. 이 속도면 곧 미국을 따라잡겠구나. 제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라. 중국과 거래하라. 중국을 놓치면 안 된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전 세계가 중국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하다던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0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경제 분석 분야에서 40년을 일했고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제 나이 올해 66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외환이 바닥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던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당시 제 동료 하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 소장,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야. 구조적 붕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이 IMF에 부재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중국과 거래하시는 분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불안해하십니다. 주문이 줄었다, 대금을 못 받는다, 공장을 철수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중국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중국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중국 관련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하다던 중국이 왜 무너지는지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이란 뭘까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은 21%입니다. 10명 중 2명이 백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0%라고 추정합니다. 나라 절반이 백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대학 졸업자만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학을 마구 늘렸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5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일자리는 많은데 대졸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스매칭이 발생합니다. 1997년 IMF 직전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 대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박 소장, 이거 봐. 명문대 나온 애들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맞았습니다. 몇 달 뒤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자는 1158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입니다. 1158만 명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눕기족입니다. 영어로 lying flat이라고 합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공원에서 낮부터 놀고 있습니다. 대낮에 카페에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부모한테 손 벌리고 용돈 받아서 버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갯번 지원해도 떨어지니까요. 붙어도 월급이 형편없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이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8세 자영업자였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이 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도 아무도 안 온답니다. 신문에도 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공장 앞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졸자들은 공장 일을 안 하려 한답니다.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답니다. 사무직을 원한답니다. 그런데 사무직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없고 고급 일자리는 자리가 없고, 이게 중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이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 소장님, 이거 1997년 한국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다니신다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년들이 돈을 못 벌면 소비를 못 합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란 중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경제의 3분의 1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심장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잉 공급에 수요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 사람들이 샀습니다. 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수요가 끊겼습니다. 동시에 공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넘쳐나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일본 관련 보고서를 매일 받았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습니다. 당시 제 상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 소장, 이거 언젠가 터진다.
문제는 언제 터지냐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1991년 일본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일본은 30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에버그란데라는 부동산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파산했습니다. 부채가 33조 원이었습니다. 33조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33조입니다. 에버그란데만이 아닙니다. 헝다그룹, 컨트리가든 50개 이상 부동산 기업이 위기입니다.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500만 채입니다. 6,500만 가구가 들어갈 빈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6,500만 채였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가구 수가 대략 4억에서 5억입니다. 그중 6,500만 채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베이징 상하이 집값이 3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지방도시는 70%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설사가 망해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골조만 올라간 채 방치됐습니다. 유령 아파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집을 안 산다는 겁니다. 왜 안 살까요?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설사 일자리가 있어도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삽니다. 베이징 아파트 가격이 연봉의 40배입니다. 40년치 월급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집 살 돈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들어보셨죠? 중국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저희 연구소 직원에게 중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0년에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4년 만에 4억이 증발했습니다. 4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입니다. 대출은 그대로입니다. 8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집값은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깡통 전세도 아니고 깡통 아파트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파산하고 싶어도 파산을 못 한답니다. 중국은 개인 파산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평생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 친구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997년 한국이랑 똑같. 당시 한국도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빚만 남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혹시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중국 부동산 펀드 들고 계십니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빠져나오십시오.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30% 손해보는 게 나중에 70%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라는 겁니다. 지방정부 숨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경원으로 추정됩니다. 1경원입니다. 만조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중국 지방정부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토지를 팔았습니다. 농지를 소용해서 건설사에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으로 빚을 갚고 개발을 하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가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릴까요? 부동산 회사들이 망했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토지를 사봤자 아파트를 지어도 안 팔리니까요. 토지 매각 수입이 70% 감소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은 있습니다. LGF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클입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대신 내주는 회사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 빚을 못 냅니다.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LGFV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빚을 냅니다. 그 빚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습니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못 줬습니다. 연금을 못 줬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난성, 야오닝성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때 못 받습니다.
이달 월급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3개월치를 밀리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항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달 김 대표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52세였습니다. 칭다오의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이 300명 정도였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이 지방정부가 세금 환급을 안 해준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었습니다. 수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안 해준답니다. 왜 안 해주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언제 해주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한답니다. 제압 불이행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답니다.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이라 돈이 정말 없는 겁니다. 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소장님, 중국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중국 지방정부와 계약하신 분들, 돈을 제때 받고 계십니까?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82% 급감했습니다. 2023년 통계입니다. 82%입니다.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갈까요? 리스크가 수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장사하는 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베트남, 인도보다 비쌉니다. 정치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외국 기업을 압박합니다. 1997년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기업이 무너집니다. 은행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매일 외환 보유고를 체크했습니다. 매일 줄어들었습니다. 제 동료가 그랬습니다. 박 소장, 이거 위험하다. 외환이 바닥나고 있어. 맞았습니다. 몇 주 후 외환이 바닥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 수저우 공장 규모를 줄입니다. 애플이 베트남, 인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생산 비중을 중국에서 줄입니다. 테슬라가 생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낮춥니다.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플러스 다른 나라 하나 더.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중국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근무하던 곳에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자기업 중국 법인에서 일합니다. 그 후배가 지난주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법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왜 철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2010년에 비해 3배가 됐습니다. 베트남이 훨씬 쌉니다. 둘째, 정치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저희가 중국에 처음 들어온 게 2005년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나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30% 넘습니까? 위험합니다. 대체 시장을 준비하십시오. 베트남을 알아보십시오. 인도를 알아보십시오. 중국만 믿으면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역대 최저입니다. 왜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쓸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IMF가 터지자 모두가 지갑을 닫았습니다. 위기 때는 다들 그렇습니다. 저축을 늘립니다. 내수가 급맹합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봤습니다. 백화점이 텅 비었습니다. 식당이 한산했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렸습니다. 명동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돈을 안 썼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비가 안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명품 매출이 40% 감소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다 안 팔립니다. 중국인들이 명품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게 안 팔립니다. 자동차 판매가 급락했습니다. 전기차도 안 팔립니다.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가전도 안 팔립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소비했습니다. 3년 동안 못 쓴 걸 쓴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 갔습니다. 명품 샀습니다. 외식했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복 저축입니다.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저축합니다. 현금을 쌓아둡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백화점이 텅텅 비었습니다. 명품 매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5세입니다.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십니다. K뷰티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 많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많았습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왔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셨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안 한답니다. 매출이 60% 감소했답니다. 작년 대비 60%입니다. 왜 주문을 안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바이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쓴답니다. 화장품은 사치품입니다. 필수품이 아닙니다. 위기 때는 사치품부터 끊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만 삽니다. 박 사장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박 소장님, 언제 회복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최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다른 시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회사 중국 매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다면 대비하십시오. 중국 시장 회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이 위기라는 겁니다. 중소은행 부실이 심각합니다. 왜 은행이 위험할까요?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부동산 회사에, 건설사에, 개인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예금을 못 찾습니다. 기업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경제 전체가 마비됩니다. 제가 당시 리먼 사태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50년 된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2022년 허난성 4개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은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지휘했습니다. 검찰이 진압했습니다. 은행이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부동산 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소은행 400개가 위험 등급입니다. 400개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공식 금융입니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게 붕괴 위험입니다. 그림자 금융 규모가 수백조 원입니다. 뱅크런이 우려됩니다. 제 연구소에 교포 사업가가 방문하셨습니다. 중국에서 15년째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의류 사업이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은행 계좌가 동결됐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못 빼낸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왜 못 빼냐고 물었습니다. 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부 지시랍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거랍니다. 언제 풀리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답니다. 그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계좌에 5억이 들어있답니다. 운영자금입니다. 그걸 못 쓰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지금 변호사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중국은행에 돈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빼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못 빼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왜 사람이 줄어들까요? 한자녀 정책, 부메랑입니다. 중국이 1979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너무 성공했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줄면 경제도 줍니다. 소비가 줍니다.
켄산이 줍니다. 통장이 멈춥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출생률이 1.09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0.72 다음으로 낮습니다.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09명 낳는다는 겁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2명은 낳아야 합니다. 지금 절반입니다. 2050년 인구가 10억 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금 14억입니다. 30년 후 10억입니다. 4억이 줄어듭니다. 노인 부양 비율이 폭증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먹여 살릴 노인은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중국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장 일할 젊은이가 없답니다. 10년 전에는 구인 광고 내면 사람이 넘쳐났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온답니다. 젊은이들 숫자 자체가 줄었답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하락한답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든 사람만 있으니까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제조업의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줄면 제조업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사람이 줄어드는데. 소비가 무너집니다. 누가 물건을 삽니까? 젊은이가 없는데. 통장이 멈춥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자,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파산, 외자 이탈, 소비 절벽, 은행 위기, 인구 절벽. 이 7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7개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불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의존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몰빵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시장이 좋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거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으니까요. 바구니가 떨어지면 달걀이 다 깨집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봤습니다. 동남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시장을 다변화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60살입니다. 제조업을 하십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최 대표님은 2022년부터 중국 거래처 비중을 줄이셨습니다. 30%에서 10%로 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은 밀어붙이셨습니다. 대신 베트남을 개척하셨습니다. 인도를 알아보셨습니다. 멕시코도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박 소장님, 살았습니다. 중국만 믿었다면 지금 망했을 거랍니다. 베트남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답니다. 인도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중국 매출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30% 넘으면 위험합니다. 즉시 줄이십시오. 대체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어디든 알아보십시오. 계약서를 다시 보십시오. 리스크 조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추가하십시오. 지방정부 파산, 전쟁, 환율 급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넣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폭락하기 전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답입니다. 제가 1997년 IMF 때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올랐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안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감수하고 판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현금으로 나중에 싸게 샀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하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2023년 초에 매각하셨습니다. 30%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왜 지금 파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오를 거다. 중국 경제가 회복할 거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팔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오피스텔 가격이 50%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판 가격에서 또 20% 더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판 게 심의 한 수였습니다. 30% 손해본 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중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즉시 매각을 검토하십시오. 중국 주식을 들고 계십니까? 펀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손실을 감수하십시오. 30% 손해보는 게 70%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경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국입니다. 2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반도체, 화학, 자동차 부품 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수요가 줄면 한국 수출이 줄어듭니다. 수출이 줄면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있었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봤습니다. 빚이 많았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던 사람 다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빚이 없었던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위기 때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기상현금을 6개월치 확보하십시오. 생활비 6개월치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게 빚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신용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다 갚으십시오. 이자 부담이 클수록 위기 때 무너집니다. 중국 의존도 높은 기업 주식 비중을 낮추십시오. 중국 매출이 30% 넘는 기업은 위험합니다. 반도체, 화학, 자동차 부품 이런 업종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하다던 중국이 왜 무너지나 7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파산, 외자 이탈, 소비 절벽, 은행 위기, 인구 절벽. 이건 일시적 불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입니다. 중국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품이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부채 거품, 인구 거품. 거품은 언젠가 터집니다.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왜 터졌을까요? 지속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빚은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실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경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설마 내가 직장을 잃겠어? 설마 집값이 반토막 나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중국이 무너지겠어? 설마 그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어? 설마 내가 피해를 보겠어? 조심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중국 자산을 현금화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기상연금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중국 거래처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배분율로 계산하십시오. 30% 넘으면 즉시 줄이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중국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부동산, 주식, 펀드 다 확인하십시오. 매각 시나리오를 짜십시오. 비상연금을 확보하십시오.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6개월 버틸 수 있습니까? 없으면 모으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다 정리하십시오.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1997년이 그랬습니다.
2008년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